70년대 들어서는 미디와 함께 맥시가 공존했습니다. 패션의 유행이 있듯 헌법 상속에도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90년대에는 보면 신종증권, 지금으로 보면 뭐 새로 본 건 아닌데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사채, 전환사채라고 부르고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덧붙여진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종증권을 자녀들한테 싼 값에, 헐값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헌법 상속이 이루어졌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에버랜드 그리고 삼성 SDS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이어지니까 2000년대에서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서 자녀가 세운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어떤 영업의 일부를 몰아주는 건데요. 이 부분들도 약간 이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보완이 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또 새로운 방식이 나타났는데 계열사 간, 그러니까 총수가 재벌 총수가 지배하는 계열사 간의 합병, 분할 이렇게 그 기업 구조를 바꾸면서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시점, 유리한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하는 방식 등을 채택하면서 헌법 상속을 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한국의 대기업 집단들이 최근 3세 경영인들로 세대 교체 양상을 보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어떤 상속 방법에 보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속하면서 남의 주주의 다른 주주의 부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거리낌이 없습니다. 주주 권익 훼손을 이유로 선임을 반대해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내가 상속에 필요하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사례가 확인되면 상속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나머지 주주들의 부를 빼앗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인천에서 배로 1시간. 덕적도에서 환승해서 다시 2시간. 아름다운 섬 구럽도가 나옵니다. 다른 데 없던 경관들이 많아요. 천혜의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카메라 돌려보십시오. 이 섬을 얼마나 좋은지. 희귀한 동식물이 많아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섬. 자연과 함께 8가구가 단출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게 좋죠. 아직까지 살았는데. 나가는 건 바라질 않아. 생애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함께하는 게 소원인 사람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력 발전기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들리면서부터입니다. 그 어장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럼 꽃게서 어식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작업하는 배들이 한 200척이 돼요. 그 배들이 그 설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면은 그 전류 같은 게 흐르기 때문에 네. 그 고기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물 조류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바다가 바뀌어요. 생태계가. 지난 9월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구럽도 주변 바다에 발전기 42기를 건설하는 풍력 발전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C&I 레저산업, 재계순위 13위 CJ그룹 계열사입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사업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2월에) 신청을 하고 7달 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 습도 등을 측정하는 풍황 계측기. 정확한 계측을 위해 통상 바다에 설치하는데 이곳은 섬 안에 세워졌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주민들 모고 한번 했어요. 그 덕적에서도 한번 하고. 그래서 직원 4분이 나오셨더라고. 근데 이제 뭐 과장님하고 정확히 뭐 누구라고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 자료도 없이 이게 뭐냐,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등 뭐 그렇게 주민들을 따졌죠. 주변 바다에서는 인천시와 옹진군, 한국남동발전이 2018년부터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차례 넘게 주민과 의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기관 협의체도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산업부 허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훨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가를 못 냈어요.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지금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서로 이제 그런 공방이 오고 가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CJ는 뒤늦게 뛰어들어서 순식간에 그냥 허가를 내버린 거죠. 허가를 따낸 C&I 레저 산업 측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경기도 평택의 공장. SG 생활안전이란 회사가 나옵니다. C&I 레저 산업 간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 C&I인 건 맞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도 회사 측은 사무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해봤습니다. SG 생활안전은 C&I 레저 산업의 자회사. C&I 레저의 직원은 단 1명이었습니다.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예 없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와 감사까지 모두 CJ그룹 계열사와 본사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야비하게 지역 CJ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뭐 감사 상무를 겸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죠. 여기에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뭐 임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면죄부를 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용하는 그 상황까지. 독립된 법인체라기보다는 지금 인력을 제공해준 나머지 계열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CJ그룹 전체가 나서 C&I 레저 산업이란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CJ그룹 측은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C&I 레저의 등기 이사는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이사가 아니어서 별도의 보수를 수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들은 그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까? 공시에서 이사회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1년에 최소 10차례 넘는 이사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영업보고서 승인,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 의안 확정, 주식 취득을 의결했습니다. 계열사 임원들이 대가도 없이 다른 계열사에 인력을 지원한 셈입니다. 근데 지원 행위를 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인력적 부분은 사실은 좀 잘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가 된다면은 그 정도의 지금 뭐 연봉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부당 지원한 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I 레저는 어떤 회사일지 회사 지분 구조를 확인해봤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지분율 51%로 최대 주주, 나머지 지분은 딸과 사위 등이 보유한 100% 가족 회사였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 액상대마 수십 개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미국을 다녀오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 시간 밀반이 팔려던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환각성이 높은 변종 마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심경이 좀 어떠세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CJ제일제당 이선호 부장.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2월 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반 직원이 마약 혐의로 처벌받았다면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취재진은 CJ의 취업규칙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CJ는 다만 이 씨가 현재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숙 중이라던 이 씨의 행적은 의외의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구럽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안. C&I 레저의 재무, 기술 능력과 이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재무 능력 입증 자료를 살펴보니 이선호 씨의 주식 잔고 증명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발급 일자는 2월 10일. 이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나흘 뒤였습니다. 기술 능력 심사 항목에서는 CJ 계열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CJ 대한통운의 협력 의향서, 대관령 풍력발전 공사를 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발전기와 주기기 운송, 설치 공사 등을 모두 협력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C&I 레저가 내놓은 예상 손익 산출서, 준공 이후 해마다 1,8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자와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도 500억 원에 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 사업을 대부분이 어느 일가족이나 혈족이 하는 회사들이 대주주가 되어서 시장 참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기존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친다든가 또 그 외부의 어떤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승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돌려서 그런 형태로 해서 승계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렇게 우회로 돌려서. 구럽도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 뒤엔 이재현 회장과 그의 아들 이선호 씨가 있었던 겁니다. CJ그룹의 후계자 이선호 씨는 지난해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겉으로는 직책을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CJ그룹 계열사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이곳 구럽도 인근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 확장 그리고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가족회사 C&I 레저가 설립된 것은 2006년. 이재현 회장이 80억 원, 이선호 씨의 명의로 72억 원, 기타 가족들 명의 출자금을 보태 자본금 190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불과 16살이던 선호 씨는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회사는 서해의 외딴 섬 구럽도를 사들이고 골프장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C&I 레저가 거기를 사고 그것도 뭐 순식간에 사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관광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2년 뒤인 2008년 이 회장의 가족회사 키우기는 뜻밖의 암초를 만납니다. 이 회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던 재무팀장이 살인 청부 의혹 사건에서 이 회장의 차명 계좌를 진술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어젯밤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요. 국민과 CJ 임직원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신뢰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듬해 C&I 레저는 구럽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아들 회사 키우기는 계속됐습니다. 2015년 C&I 레저는 SG 생활안전을 160억 원에 사들입니다. 이듬해 이 회장은 선호 씨에게 C&I 레저 지분 14%를 증여해 이 씨는 지분율 51%,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SG 생활안전,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이어갑니다. $4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은 2년 뒤 650억 원으로 성장했고 CJ그룹과 계열사 매출이 전체의 30%가 넘었습니다. CJ그룹과 계열사들이 경비 사업을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승계수단,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가족회사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그 건물과 관련된 그런 뭐 경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사업 부분은 다른 쪽에 팔고 나머지 사업 부분만을 가지고 앞으로 뭐 사업 확장하는. 경비 사업은 매각했지만 일감 몰아주기까지 벌인 건 아니었습니다. C&I 레저의 구럽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안, 이 씨의 주식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 1,700억 원에다 타인 자본, 즉 사모펀드로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모펀드에는 누가 투자할까? 해당 자산운용사에 문의해봤습니다. 여기 혹시 누가 투자자로 이제 참여할 예정인지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근데 투자자 정보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C&I 레저는 직접 투자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C&I 레저는 한 투자 회사를 인수합니다.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2000년대 CJ 창업 투자였던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51%를 작은아버지 이재환 씨로부터 사들여 100% 자회사로 만든 겁니다.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펀드에는 누가 투자자로 들어가는지 출자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타임와이즈는 콘텐츠 커머스 융합 펀드를 글로벌 혁신 성장 펀드로 바꾸고 약정 총액을 379억 원에서 2배 가까이 늘렸는데 CJ 제일제당이 310억 원을 새로 출자했습니다. 이선호 씨가 마약 혐의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급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있고 본인이 이제 부재 중에 자기 아들이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 펀드에는 CJ E&M과 CJ 대한통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CJ CGV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출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종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이제 지주회사 바깥에 나갔지만은 결국 거기에 모든 계열사들이 LP로 들어가고 출자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 타임와이즈가 돈을 벌게 하고. 7월에는 186억 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투자 펀드를 조성했는데 CJ E&M이 30억 원을 내놨습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30% 이상 하락한 상태였지만 신규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바이오 펀드를 조성했는데 출자자는 CJ 제일제당과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역시 CJ 계열사들이 출자했습니다. 타임와이즈가 운용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이 CJ 계열사들 자금입니다. 각 계열사들이 스타트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 모색을 위해 출자한 것으로 일감을 주고받는 내부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CJ 계열사들의 회사 돈으로 타임와이즈가 수수료를 벌고 그 수익이 결국 총수일가 회사로 가도 별다른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계열사들이 참여를 하면은 운영 수수료를 결국은 타임와이즈에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임와이즈 입장에서는 운영 수수료가 수입인데 매출액인데 네. 거기에서 결국은 계열사들이 주는 운영 수수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을까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펀드 그 자체가 타임와이즈가 조성하는 다른 하나의 또 조합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행위라는 그 틀로 접근했기 때문이고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 그 돈이 다른 쪽으로 특정 주주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이 회사의 이사는 어떤 성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일단 명시는 안 돼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탓이라기보다는 법이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2000년대 유행했던 재벌들의 승계 수단이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종잣돈 50억 원으로 시작해 시가총액 7조 원에 가까운 회사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글로비스인데 현대자동차의 일감 중에서 어떤 운송업, 차량을 이동시키는 이런 물량들을 전부 글로비스에 몰아줬습니다. 자연스럽게 글로비스는 아주 작은 회사에 성장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주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을 했습니다. 삼성, 한화, SK. 너나 할 것 없이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 회사를 키웠습니다.
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불린 자산이 6조 4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수조 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계열사를 동원한 재벌 2, 3세 승계 자금 마련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가 넘는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총수 2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기존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 승계 사례에서 보듯이 승계 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방식은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2013년에는 공정거래법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등장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가 넘어가는 회사는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총수일가 회사들은 30% 아래로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약간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감을 몰아주는 대상으로 지분율 30% 기준을 잡아 설정하면 지분율이 29.99%로 바뀌는 현상도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이번에 최근에 다시 그 지분율을 20%로 낮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19.99%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약간 숨바꼭질이 되다 보니까 규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한 말씀 좀 해주시고 가시죠. 현대차그룹 총수일가는 불과 9주 차이로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29.999997%였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합병을 통해 회사 전체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체 매출을 키워 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전신 CJ 시스템즈였습니다. CJ 시스템스는 IT 서비스 회사로 계열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 받고 있었던 회사죠. 네. 근데 그쯤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올리브 0이라는 전혀 사업성에 있어서 관련이 없는 기업과 이제 합병을 합니다. CJ 시스템즈는 이재현 회장이 32%가량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 그런데 2014년 이재현 회장이 아들 선호 씨에게 이 회사 지분 16% 정도를 증여합니다. 그리고 증여 다음 날 CJ 시스템즈는 올리브영과 합병해버립니다. 합병된 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계열사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 놓고 이제 이 회사를 키우는 거죠. 합병 전날 증여로 이선호 씨는 합병 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11.3%를 단숨에 확보합니다. 그 뒤 추가 증여 등으로 지분 18% 가까이를 확보해 개인 최대 주주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합병한 회사를 분할합니다. 지난해 4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IT 부문과 올리브영 부문을 인적 분할했습니다. 올리브영과 합쳤던 옛 CJ 시스템즈 IT 부문은 다시 떼어내 이번엔 CJ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이때 마법이 등장합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CJ가 주식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선호 씨가 지주사 CJ 지분 2.75%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CJ 시스템즈의 주식이 복잡한 합병과 분할을 거쳐 결국 그룹 전체를 지배할 지주사 지분으로 변모한 겁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계열사 간 합병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두 회사가 독립된 회사니까
각자 알아서 경영진들이 최선 선택을 했겠지라고 가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회사를 위해, 주주를 위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를 위해 법에 맞춰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 CJ는 주주들에게 신형 우선주 배당을 결정하고 이재현 회장에게 184만 주를 배당합니다. 신형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 재벌들의 신종 증여 수단으로 떠오르는 주식. 신형 우선주라는 게 만기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의결권을 갖게 되는 주식입니다. 이것을 이재현 회장이 그 아들과 딸들에게 2019년도 12월 9일 증여를 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신형 우선주 증여로 이선호 씨는 CJ의 지분을 향후 5.2%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비상장사인 올리브영이 현재의 계획대로 상장하게 되면 이 씨의 올리브영 지분은 CJ 지분을 확보하는 데 든든한 승계 실탄이 될 수 있습니다. CJ 지주회사를 지배하면 결국 나머지 회사들은 다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합병과 분할과 또 신형 우선주라는 국민들이 굉장히 생소한 이런 주식을 발행하는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이선호 씨가 CJ 지분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스런 승계는 누군가에게 비극이 됩니다. 이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좀 같이 연합해서 이때 좀 크게 연주회를 가졌고, 정말 악기를 처음 받아서 악기를 전혀 못 부는 아이들이 이 악기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악기를 시작해서 음악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익재단 함께 걷는 아이들의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 재단을 만든 사람은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입니다. 처음에 회장님 이제 개인 재산으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재단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매년 현금으로 사업비를 후원하셔서. 조 회장은 매년 기부를 이어가며 자신이 가진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지분도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2016년 정도부터 이제 회장님께서 좀 재단이 주식을 받을 수 있냐는 걸 물어오셨고, 이제 1년 내내 주식 기부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주로 초점은 얼만큼까지 받을 수 있냐, 상한에. 재단은 조 회장의 계획에 힘입어 성실공익법인 지정을 받고 활동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거리의 청소년을 돕고 쉼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 회장은 지난 6월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가진 지주회사 주식 2,194만 주를 통째로 넘겨버렸습니다. 재단은 갑작스런 발표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현범 사장님은 사실 오신 적이 없고 크게 관심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 중에서. 그래서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서 재단을 지속 후원하시기는, 기대하기는 좀 희박하지 않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사장. 그는 어떤 후계자일까? 그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건 2008년 4월. 이명박 정권이 막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조사장은 임원인 A씨에게 은밀한 지시를 했습니다. 납품업체를 통해 매달 비자금 500만 원을 받아달라. A씨는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지시를 전달했고 그는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조사장의 차명 계좌로 6억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조사장은 한국타이어 시설관리업체에도 또 다른 비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시도 시설관리업체로 전달됐고 법인 계좌에서 조사장의 차명 계좌로 1억 7,7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설관리업체 대표가 얼마 뒤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자 대표를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뒤엔 8,600만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사장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장은 이 사건으로 한국타이어의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조양래 회장의 지주회사 지분 전량이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로 조현범 사장에게 넘어갑니다. 조사장은 단숨에 최대 주주에 올라섭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재판을 받고 있는 차남에게 아버지는 왜 갑자기 주식을 팔았을까?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조 회장은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여 이미 전부터 최대 주주로 결정해 두었습니다.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코스피가 5개월 만에 2,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주식 거래를 20분 동안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가가 낮을 때가 기회란 생각이 들었다. 증여나 상속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어 현범이가 돈을 구해왔다. 미리 알려지면 주식이 급등해 절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비밀스럽게 진행했다. 동생의 혐의에 대해 아버지 조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협력업체를 통해 술집 마담에게 건넨 돈 정도는 다른 재벌 2세들도 모두 당연히 하는 행동인데 동생을 궁지로 모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 부회장은 이 내용을 담은 한정후견 재판용 진술서를 11월 20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조 사장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절세하기 위해서 블록딜 해보는 거 아니죠? 아버지 주식 매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절세하시려고 지금 블록딜 하신 건지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6일 조 사장은 지주사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사법부 단죄가 끝나기도 전에 승계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겁니다. 재벌들이 지주회사 주식 증여나 매수를 통해 전체 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조성민 지주회사 과장이
2000년대 이후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쓰인 자사주의 마법입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배력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는 지주회사 전환 전 총수 일가 지분율이 11%였으나 전환 1년이 지나고 30%로 높아졌습니다. LG는 전환 전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7.4%였는데 전환 1년 후에는 32%까지 높아졌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을 늘리는 데 쓰이는 회사의 자기 주식, 자사주란 무엇일까? 자기 주식을 알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주식은 바로 회사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자들 상대로 발행하는 증권이죠. 주식을 사면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게 됩니다. 의결권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죠. 자기 주식이란 것은 바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습니다. 자기 주식을 회사가 소각을 하게 되면 전체 주주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발행 주식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주식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자사주를 소각을 잘 안 합니다. 바로 이 자기 주식의 마법이라는 것을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죽어있던 의결권이라는 것이 부활을 해서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2016년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면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존 모든 주주의 재산이고 회사의 재산인 건데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에 묘한 일이 있었어요. 2014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여러 가지 승계 구도가 막 빨라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면서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여러 논란 속에서 치러지게 되고 또 동시에 삼성전자를 그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해요. 당시 삼성전자의 자사주는 전체 지분의 14%, 약 30조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의 마법으로 한 14% 정도가 되는 30조 정도의 그 주식 가치를 이재용 부회장이 손에 쥐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어처구니 없이 논의가 중단돼요. 법의 허점을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잘 활용을 했고 이 활용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도 그리고 행정 권력인 정부도 사실상 거의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비판받아도 마땅하죠. 그러나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면서 결국 지주회사 전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장례식 후 약 열흘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부회장.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뇌물 재판. 뇌물의 시작은 바로 경영권 승계였습니다. 국민들은 재벌 3세, 4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재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엿새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해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재벌 3세, 4세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보다 10%포인트 넘게 많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정과 비리 이런 걸로 인해서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사기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정이나 비리 이런 문제들이 저희 머릿속에 좀 내리가 박혀 있는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두 번째 이유는 기업 경영권은 세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죠.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속을 받고 그리고 경영권에 승계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 아마 저희 또래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약간 그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학문적으로 배우기도 애매한 쪽이 경영권 승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가장 큰 이유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할 것 같다는 걸 꼽았습니다. 특히 이제 공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벌 3, 4세가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를 승계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재벌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들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에서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또는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모두 89%가 넘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의 경우는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도 못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주는 일거리 그런 일거리만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좋은 회사에 많은 돈을 받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더라도 유죄 판결 이후 최소 집행유예 이상, 많게는 기간에 제한 없이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유죄 형량을 받은 경영자들이 이끄는 기업들을 분석해봤더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분식회계를 자행할 확률이 65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배 높다는 얘기네요? 6.5배 넘게 높다. 네. 많은 국민들이 총수일가의 경영행위 감독을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회사 경영을 결정하는 경영이사회와 주주 및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감독이사회를 나눠서 구성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잘못된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그때마다 약속을 내놨습니다.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 기부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연을 희생시킨 대가가 땀 흘린 노동의 가치가 소중한 투자의 결실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에 쓰인다면 우리는 그 세습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제 3세대, 4세대로 내려오면서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아무래도 힘든 걸 겪지 않고 바로 기업을 물려받는 사실은 뭐 잘해왔잖아요. 많이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상속
절차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이번 21대 국회에는 대주주 위주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이른바 3% 룰이라고 불리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감사를 따로 선임하게 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인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지금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거수기 이사회가 만연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다. 국회에서는 법안 수정이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주의 영향권을 좀 벗어난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안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요. 산으로 가고 있죠. 완전히 산으로 가서 엉뚱한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계에서 반발이 크기 때문이죠. 재계 반발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제안되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거에 대해서조차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극소수 총수 일가가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왜 바뀌지 않는지, 우리 사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왜 갈수록 심해지는지, 국회는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